고유의 정형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고유라는 것하고 정형시라는 거죠. 정형시라는 건 형태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정해진 틀이 있고 그 틀에 맞춰서 여러 사람들이 창작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고유라는 것은 동양에 있어서 우리나라만이, 물론 서양에도 당연히 없는 것이겠고요.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창작하고 있는 장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정읍사에서부터 그 뿌리가 존재해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십구체 향가, 그 다음에는 고려, 소교 등등등등 이런 부분적인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가 시조로 정착이 되게 되고, 그것이 현대에도 시조 작가들이 존재하게 되는, 즉 우리에게 맞기 때문에 그 생명이 굉장히 길게 유지되었던 장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외국에서 들어온 장르가 아니라 우리의 자생적인,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에게 맞는 그런 장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시대 이후 지금까지 창작되어 오고 있고요. 형식상으로 보면 평시조, 종류죠, 종류.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연시조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이 위에 여러 가지 좀 시도가 있었습니다. 뭐 한 행짜리, 두 행짜리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좀 시도에 그치고 사라지게 됐으니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평시조라는 건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삼행으로 되어 있고 3, 4, 4, 4조를 지키면서 3장 6구 혹은 3장 12구의 형태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 즉 정형성을 그대로, 정해진 형태를 그대로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시조, 사설시조 이거 뭐 살짝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정형화되어 있는 평시조에서 살짝 벗어난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시조가 조금 벗어나고 사설시조가 좀 많이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시조 같은 경우에는 전체 3행으로 되어 있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초장과 중장 중에 어느 한 장이 길어지는 형태, 종장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 사설시조는 초중장은 굉장히 많이 길어지고 심지어 마지막 종장까지도 변화를 줄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서민층에서 산문의식이 깨어나게 되면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되고 산문의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들을 펴낼 때 그걸 시험하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장이 좀 더 길어지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시조는 몇 개의 그 평시조 몇 수를 이렇게 연결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어시조와 사설시조도 연결하면 연시조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연시조들은 전부 다 웬만하면 평시조들, 정형화된 틀을 지키고 있는 시조를 여러 수를 합해서 장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는 그냥 사설시조가 있고 평시조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몇 개의 수를 묶어서 만든 것, 좀 더 길게 연작시처럼 만든 것은 연시조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식상 특징 3장 6구, 3장 12구라 그랬어요. 요거 19체 향가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정읍사라는 작품을 통해서 3장 6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12구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정형성을 좀 더 지키겠다는 의미의 어떤 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 구를 좀 더 잘게 나눠서 12구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현혹될 필요는 없고 그냥 3장 6구 요걸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 4 혹은 4, 4조 글자수라 그랬죠. 글자수 그러니까 띵띵띵 세 글자, 띵띵띵띵 네 글자, 띵띵띵띵띵띵띵띵 네 글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 음보수로 따지면 벌써 스텝이 어떻게 됩니까? 발걸음이 네 발걸음 갔으니까 4음보가 되겠죠. 4음보가 되면서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해서 3, 4조 혹은 4, 4조를 맞추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완벽하게 맞춘 것은 아니고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3조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그 종장 부분에서는 이 첫 번째 구가 세 글자가 되는 것을 좀 엄격하게 지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된 한 행이 세 개가 반복되면서 초장, 중장, 종장이 되고, 그렇죠? 초장, 중장, 종장이 되고,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그래서 3장 6구의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을 할 거예요. 자, 내용상으로 보면요. 사랑, 자연, 충성, 현실, 탄식, 뭐 효, 인생무상, 즉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유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충과 효,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감정인 사랑,
그죠? 그 다음에 선비들이 주로 생각했었던 가사 작품에서도 많이 봤었던 자연 친화적인 태도 이런 것들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구운몽 같은 소설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인생의 무상함, 늙음의 탄식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사설 시조 쪽으로 오면서는 현실을 풍자하는 내용들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것은 3장의 구조에서 마지막 종장은 시상이 집약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 세 행에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에는 주로 주변 경관, 상황 이런 것들 얘기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의 정서가 집약되어서 압축되어서 나타나는 형태가 주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시조에 대한 이해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조를 정리하는데 이걸 내용별, 주제별로 묶어볼까? 아니면 뭐 시대별로 묶어볼까? 작가별로 묶어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아주 무식한 방법. 가나다 순으로 하자.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하자. 사전식 배열로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한 강의당 한 5편 정도를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작품을 찾아봐야 할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럼 찾아보는 경우에 좀 더 쉽게 기억, 니은 순으로 사전식으로 배열하면 대강 이게 어디쯤 있겠구나라는 몇 번째 강의쯤에 있겠구나 하는 것을 찾기가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배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찾을 때는 선생님이 이 시조의 그 색인을 만들어서 따로 올릴 테니까 그걸 보고 몇 강에 이 시조가 있구나라는 걸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그 생각은 첫 강부터 끝강까지 쭉 꾸준히 듣고 반복해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원합니다만 뭐 시간이 없는 경우 빠르게 뭐 한 달 만에 필요한 부분을 뭐 얻고 뭐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학생들을 위한 배려로 가나다 순으로 기억, 니은 순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시 김상언의 시조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요.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순간에 처음 보는 물론 학생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정도 작품은 어디선가 보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 뭐 중학교 갓 졸업했다거나 아니면 뭐 1학년 갓 들어왔다거나 이런 상황이면은 조금 뭐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작품을 쉽게 많이 접해본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상언의 작품이고요.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자, 간다 삼각사나. 자, 가노라의 주체는 당연히 누가 될까요? 시적 하자 나가 되겠죠. 나는 간다. 누구에게 갑니까? 삼각산에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삼각산은 인격화되어 있는 즉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녀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삼각산 하면 뭐 지금의 북한산이라고 얘기하는 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에 한양에 있었던 산이죠. 당연히 한강수 마찬가지죠. 다시 보자의 주체, 나중에 보겠다, 너를 보겠다. 물론 한강수도 나를 볼 수 있겠죠. 시적하자겠죠. 그죠?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내 나라의 산과 물, 이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 고향 나라를 떠나고자 의도형 어미가 들어있죠. 의도. 그러면 하겠느냐만은 의문 형태입니다. 즉 내가 떠나려고 하겠느냐만 즉 내 의도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의 의도는 아니다. 떠나려고 하는 것이 내 의도는 아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삼각산 안녕, 한강수 안녕. 나 떠나야 돼. 사실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은 아니야. 이 얘기였습니다. 떠남의 상황. 그렇죠? 시절이 하수상하니 때가 시절 요것은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수상하다라는 얘기는 이 상이라는 건 일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상황. 평상시와 다를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를 수자입니다.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요즘 좀 수상해라고 얘기를 우리가 친구에게 하는 경우는 뭐예요? 너 예전에 어떤 일상적인 너의 모습하고 좀 다른 걸 이런 뜻으로 사용하죠. 그렇다면 시절이 요즘 시기가 요즘 우리나라의 정세가 수상하다라는 얘기는 예전과 다르다 평상시 정상적인 상태하고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현실의 상황은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수선함, 그렇죠? 안정되어 있지 못함 이런 얘기죠. 올똥말똥하여라.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누가? 역시 주체는 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있어라 삼각사나 언젠가 다시 보자 한강물아 내가 이 나라를 내 스스로 떠나고 싶어서 떠나겠니? 하지만 때가 시절이 너무나 어수선해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구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병자호란의 때에 그 볼모로 붙잡혀가게 되죠. 김상원 아저씨가. 김상원 아저씨는 이제 척화파였습니다. 척화파. 척화파라는 건 뭔지 알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랑캐들을 우리가 물리치자 이런 입장이라고. 그렇죠? 주화파는 뭐예요? 그들과 타협을 하자 이런 쪽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척화파의 입장에 서 있었던 김상원이 나중에 그 중국에게 무릎을 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볼모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세자하고 누구죠? 복림대군이죠.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과 함께 볼모로 어디죠? 그 중국의 청나라의 심양으로 끌려가게 됐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배경은 병자호란 때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병자호란이었고 김상원 할아버지가 볼모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 산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얘기죠.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안타까움, 시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것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작품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만 주로 무엇과 연관돼서 어떤 상황과 연관돼서 작품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요. 기행문 같은 경우에 어디를 떠날 때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은 떠남의 상황이요. 정서는 안타까움이다라는 것. 요걸 가지고 많이 연결을 시켜서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까마귀의 눈비 맞아 흰은 듯 건너매라. 까마귀죠. 까마귀는 눈과 비를 맞아서 흰 듯하지만 사실은 검다. 그러니까 그 본래의 색깔은 검은 것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야광명월 이 밤인들 어두우랴. 야광명월이는 야광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광 알죠?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광주 명월주에서 구슬 보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야광이니까 밤에도 빛나는, 명월이니까 밤에도 빛나는 그런 보석이 되겠죠. 밤인들 어둡겠느냐. 님 향한 일편 난심이야 변할 줄이시랴. 님을 향한 나의 한 마음, 굳은 마음이 변할 리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건 누구 얘기냐? 박팽년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임이라는 것은. 그렇죠? 단종을 이야기합니다. 세조 수양대군에 의해서 단종이 폐위가 되고 정권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나는 단종이라는 한 임금만을 모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 흰 듯하지만 사실은 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까마귀라는 존재하고 야광명월이라는 존재하고는 대립이 되는 거겠고요. 야광명월 쪽에는 뭐예요? 충신, 화자가 포함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까마귀는 누가 해당이 되는 걸까요? 그런 세조의 편에 서 있는, 그죠? 간신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직접적으로는 얘를 뭐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세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세조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야광명월은 단종이라고 해석을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대립적인 시어가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밝은 빛을 내는 이 보석들은 밤에도 어둡지 않다. 님을 향한 내 한마음 변함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 절개를 지키겠다는, 즉 핵심적인 시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일편단심, 요 부분이 되겠죠. 이걸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성의 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임금 단종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 지조 충성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입니다. 자, 이직의 작품 들어가죠. 가마귀 검다고 백로야 웃지 마라. 자, 가마귀.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시어로 많이 등장을 하는, 사물로 등장하는 그런 소재가 됩니다. 근데 이 작품 좀 반대예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마귀 검다고 백로야.
에이? 웃지 마라. 흰새겠죠. 백로니까 웃지 마라. 비웃지 말아라. 해오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오락이야. 비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소냐. 겉이 검다고 한들 그 속이 검겠느냐. 겉이고 속 검은 짐승은 내야 긴가 하노라. 겉이 희고 속이 검은 짐승은 네가 사실인가 너인가 여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까마귀가 검다고 해서 해오락의 백로야 비웃지 마라. 겉이 검다고 해서 내 까마귀가 속까지 검은 줄 아느냐? 사실 겉이 희고 속 검은, 즉 위선적인 존재는 바로 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뭐예요? 까마귀라는 존재는 시커멓고 좀 흉물스러워 보이지만은 효성을 다하는 그 효조로서 유명한 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면은 겉보기에는 그래도 내면은 정직하고 괜찮은 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백로 같은 경우에는 겉이 희고 속이 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위선적인 존재로서 비판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 가마귀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왕조의 동조한 그런 신하들을 얘기합니다. 요건 뭐예요? 백로는 바로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냐서 숨어 들어가는, 그렇죠? 은둔의 생활을 하는 그런 신하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많은 이런 그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의 왕조가 들어섰을 때 새로운 왕조를 거부하는 그런 충신들이 많이 새 왕조에 동조하는 신하들을 욕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작품들을 창작을 하게 되죠. 그것에 반기를 드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이직의 작품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겉보기에는 새로운 왕조에 동조로 해서 두 임금, 새로운 임금을 모시는 것 같아서 좀 배반한 것처럼 까마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충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겉으로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더러운 녀석들 아니냐라고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왕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두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위선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어떤 정당성, 그렇죠? 정당함을 주장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까마귀 검다고, 즉 자신을 검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건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왕조에 동조한 것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즉 새로운 왕조의 그 동조를 했기 때문에 가마귀처럼 검게 보이지만 속은 깨끗하다, 결백하다라고 주장하고 상대 위선적인 태도 누구죠? 바로 백로. 충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충신인 척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구린내가 많은 녀석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네 번째 작품. 시대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정몽주의 어머니의 작품인데요. 정몽주의 어머니가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잘 드러난 작품이에요. 가마귀 싸우는 고래. 자, 이번에 가마귀는 앞에 가마귀하고 하여간 지시 대상은 같아요. 그렇지만 입장이 조금 다르죠. 앞에 좀 전에 봤었던 가마귀는 긍정적인 존재로서의 등장한 가마귀라면 여긴 부정적인 존재로서의 가마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죠? 그러니까 대상은 같다. 즉 새로운 왕조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새 왕조에 동조하는 신하라는 그 지시 대상은 똑같아요. 하지만 앞의 작품은 그 새로운 왕조에 동조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창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가마귀라면 이쪽은 뭐예요? 새 왕조를 거부하고 기존의 왕조 고려 왕조가 썩었지만 그 안에서 개혁을 통해서 좋은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쓴 작품이기 때문에 가마귀가 부정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마귀 싸우는 고래, 가마귀들이 싸우는 그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자, 여기서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죠? 대강 성낸 가마귀 흰빛을 세올세라 뭐예요? 세울세라. 그렇죠. 시기할 것 같다. 청강에 조이 씻은 몸을 더러일까 하노라. 자, 맑은 강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에 가지마. 화난 까마귀가 너의 하얀 빛을 시샘할까봐 걱정스러워. 너는 맑은 물에다가 몸을 깨끗이 씻었는데 거기 갔다가 괜히 까마귀들 때문에 더러워질까봐 걱정스럽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은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마귀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새로운 정권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새 정권의 신하들,
새 정권의 신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백로는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충신들, 어머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존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충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쉽게 시대 상황과 연결돼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자식에 대한 걱정, 즉 요거 자식에 대한 걱정이라는 건요, 사실상 이 정몽주의 어머니라는 작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혀 우리가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뭐예요? 더러운 곳에 맑고 깨끗한 사람은 가지 마라. 요 정도의 작품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작자의 입장에서 외적 접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조는 시대적인 상황하고 지은이하고 좀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의 걱정, 모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그 깊은 내면 속에는, 깊은 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깊은 내면 속에는 아마도 시국에 대한 걱정이 배어 있겠죠. 단순히 아들만 걱정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정몽주와 같은 그런 뭐 인물을 낳은 어머니로서 우리 아들만 건강하면 돼, 우리 아들만 깨끗하면 돼, 우리 아들만 위험에 처하지 않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작품 또 들어갑니다. 자, 5번째 작품. 자, 유응부의 작품인데요. 유응부의 작품. 자, 간밤에 부던 바람에 눈설이 치단 말가 그랬어요. 자,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소리가 쳤다는 말이냐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시대적인 상황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간밤에 부던 바람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 그 시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현실적인 시련이 더욱더 커서 눈서리까지 치게 됩니다. 알겠죠? 낙낙장성 다 기울어 가놈해라. 낙낙장성 큰 소나무죠. 큰 가지가 너무 커서 축축 늘어진 큰 소나무. 큰 소나무가 다 기울어 간다. 하물며 못다 핀 곳이야 닐러무서 말이요. 하물며 다 피지 못한 꽃은 말하여서 무엇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단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종, 즉 단종이 세조에 의해서 수양대군에 의해서 폐위되게 된 그 사건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간밤에 부던 바람이라는 것은 그 수양대군의 어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어떤 행위, 그걸 얘기하겠고요. 눈설이 치단 말과 그 행위가 더욱더 심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죠. 예를 들면 김종서 아저씨라든가 황보인이라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는, 그렇죠? 참사를 당하는 그런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단종이 쫓겨나게 되는 상황에 그런 피바람 불던 그런 사건 속에서 이런 얘기죠. 낙낙장성이 다 기울어간다. 방금 말씀드렸던 김종서 같은 인물들, 과거에 과거 임금의 신하이면서 단종이 제위를 하고 그 단종을 잘 모시고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충신들이 모두 다 죽어 나자빠졌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하물며 못다 핀 곳, 이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충성스러운, 충신은 충신인데 아직은 어린, 그렇죠. 충신은 충신인데 아직은 어린 신하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초장 부분이 시련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 시련에 의해서 고초를 겪는 대상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쳤단 말이냐. 그 눈서리와 부던 바람 때문에 큰 소나무까지도 모두 다 기울어간다, 다 쓰러져 버렸다. 이 큰 소나무가 쓰러질 때에는 작은 꽃들이야 지고 말지 별 수가 있겠느냐. 자,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작품임에 틀림이 없죠.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조는요,